강의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FDA 510K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510K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동등성 비교 평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에서 기업의 이제 510K를 준비를 하시면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내용을 이 FDA 심사 파일에 담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제 간혹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기업의 동등 비교 제품에 해당되는 510K 승인 번호를 그 FDA 심사 파일에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10K 기여가 제품에 대한 제품명 그리고 제조사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공식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설계 개발에서 그 다이어그램을 중요한 다이어그램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10K를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다이어그램을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FDA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FDA 510K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승인이 결정이 됩니다. 동등성 비교에 있어서 사용 목적이 같은지 그리고 기술상의 특성에 대해서 동등성이 입증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용 목적이 같은지는 심플하고요. 기업에서 510K를 진행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치료 진단 의료기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치매에 대한 미리 사전 분석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료기기를 준비를 할 때 이제 먼저 FDA에 승인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치매의 이제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FDA에 승인된 소프트웨어가 제가 알기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여가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510K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아주 대다수의 경우에 510K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사용 목적이 같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DA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철저하게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저 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FDA가 510K는 5,000불을 받는데 디노보는 지금 거의 7배에 해당되는 36,000달러를 받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이런 맨데이 개념 차원에서 본다면은 거의 디노보를 심사할 때는 FDA가 우리가 7배 수준의 심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된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7배 정도의 FDA 심사 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7배 정도 심사가 승인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SAMD를 개발을 하면서 투자를 받아가시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디노보를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승인이 되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기에 국내 기업이 디노보를 디지털 치료제로 받은 기업이 제가 알기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그냥 두고 있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로 지금 FDA 승인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킬리 회사의 엔데버 RX라는 이제 ADHD를 게임으로 치료하는 SAMD가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 세라피릭스의 그런 아편 중독, 오피오이드 FDA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치료제 회사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권장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현재 FDA 510K 승인되어 있는 제품과 사용 목적을 같게 갈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510K를 준비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기는 디노보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노보로 가게 되면은 임상을 이미 기여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킬리 같은 경우에 ADHD를 치료 승인받기 위해서 1,300명 환자 수를 해서 물론 스크리닝 아웃을 해서 인롤된 환자 수는 더 많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엄청난 규모의 환자 수로 임상시험을 해서 디노보를 승인을 받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510K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미 같은 사용 목적으로 FDA 승인된 디지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임상 그리고 또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기기는 반드시 미국에서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510K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승인을 FDA 진행을 한다면 디노보 승인에 필요한 임상 케이스보다는 적은 임상 환자 수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FDA 승인을 취득을 함으로써 이런 이어지는 투자에 좀 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에는 510K를 하는 방법과 디노보를 하는 방법을 둘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다 완성시켜 놓고 510K나 디노보를 검토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인허가 기관에서는 주차장에 빔을 100개를 설치할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빔을 50개 설치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강구해서 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인허가 기관을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와 소프트웨어 기기 개발 회사들은 혁신을 강조하게 되는데, 혁신은 양날의 칼입니다. 혁신은 어떤 국가 정부나 경제 차원에서는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혁신이라는 단어는 심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승인을 주기에. 그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아시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은 다른 어떤 의료기기 기업들보다 인허가 요건을 먼저 파악을 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설계 과정부터 인허가 요건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한참 돌아가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동등 비교 표를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FDA에 심사를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동등 비교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요도로 접근되는 시스의 경우에, 요도 접근되는 이제 시스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인트로듀서 의료기기의 경우에, 기허가 서브젝트 디바이스라는 표현은 우리 회사 제품을 가리킬 때 서브젝트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등 비교 제품을 가리킬 때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는 same이라고 하시고요. 많은 기업들이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자꾸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허가와는 거리가 멀어진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보셨을 때 여기 same이라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이 빠르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same이 되면 FDA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FDA에서 동등성 비교, 그러니까 같은 거는 뭐 사실 동일 되잖아요. 같다. 이 동등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데 그것을 equivalent, 근본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여기인데요. 이 부분을 이런 규정에 있어서도 특별히 FDA는 많은 걸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잘 알 수가 있고, 그것만 알아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됐고요. 사용 목적이 같은 걸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아까 글로벌 시장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FDA 진출할 거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면 FDA 인허가에 대한 분석을 나중에 제품 다 만들어 놓고 식약처 허가 받은 다음에 할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사용 목적의 제품으로 FDA 승인된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 다음에 그러면 그 FDA와 승인된 제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어지는 FDA 질문은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과학적, 기술적 특성이 같으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입니다. 이게 same이면 끝난 겁니다. 510K가.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부분들이 여기에 no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o가 되면은 이제 이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는 의료기기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입력도 들어가고 디자인 출력도 들어가고, 그 얘기는 원재료도 들어가고 의료기기의 치수도 들어가고 전기 기계적인 규격도 들어가고, 에너지 조사기의 경우에는 에너지 조사 그 스펙, 줄, 와트, 이런 펄스, 헤르츠 이런 규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비교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FDA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Safety and Effectiveness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FDA 510K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아닙니다. 이제 식품약품안전처에서도 FDA 제도와 거의 발걸음을 유사하게 가기 위해서 2등급은 안유 심사가 아니라 2등급은 식약처에서도 동등성 심사로서 한국의료기기 안전평가원에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510K는 근본적으로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하다, Our device is safe and effective라는 단어를 510K 심사 파일에 작성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는 우리 제품이 safe하고 effective한 것을 평가하는 심사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제품이 제조사가 표방한 이 기허가 제품과 substantially equivalent, 거의 실질적으로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비교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은 비교에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도 마찬가지고요. 2등급 심사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은 비교 상대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하다 이런 말을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왜 못 쓰냐면 FDA의 경우에는 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단어를 보고 있고, 이 안전하다고 유효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어야만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심사에서 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PMA 심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510K 심사 파일을 준비하시면서 이 안전성, 유효성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이 한 가지가 딱 한 군데만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과 지금 제가 510K 심사 파일을 작성하는 근본적인 핵심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 회사 제품과 타 회사 제품이 다를 때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이즈가 인트로듀서인데요. 이게 프렌치 사이즈죠. 프렌치, 12 프렌치. 이게 이제 직경입니다. 내부 직경, ID, OD, 외부 직경. 이 프렌치 사이즈가 지금 이 세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임이 안 되죠. 그러면 세임이 안 됐을 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다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성능상의 차이가, 만약에 직경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장 강도 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끊어지는 뉴튼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제품이 사용될 때 이게 인트로듀서로 사용되니까 지금 이 요도로 접근할 때 이제 프렌치 사이즈가 더 크면 그런 요도 접근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성능 시험을 해서 우리 제품의 인트로듀서가 사이즈가 기어가 제품과 더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얘하고 얘랑 다르고 얘하고 얘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사이즈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컴바인 한 겁니다. 여기 사이즈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프레디케이트를 지금 두 개를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능 시험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능 시험, 이 사이즈에 영향받을 수 있는 성능 시험 결과가 우리 제품의 성능 시험 인트로듀서를 접근시키는 이런 성능 시험, 또는 인트로듀서를 가이드 와이어하고 함께 사용하는 이런 성능 시험에서 동일하게 인트로듀서를 요도로 이렇게 삽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삽입할 때 그 사람이 가하게 되는 또 힘이 있는데요. 그 뉴튼 값을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성능 시험 결과가 크게 동등하다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는 FDA가 선호하는 방식은 우리 제품하고 기어가 제품을 입수를 해가지고 1:1 비교 성능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치가 유사하게 나오면, 그러한 결과치가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New Questions of Safety or Effectiveness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FDA 심사 파일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The identified differences in terms of sizes between our subject device and predicate devices. 그러니까 요 사이즈에 대해서 확인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능 시험 결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do not raise new question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그러한 차이점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새로운 질문을 유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1 비교 성능 시험을 했는데 결과치가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does not raise, 그러니까 new questions이 아니다, does not raise가 되면은 substantially equivalent 하다는 걸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510K 클리어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510K의 가장 핵심적인 FDA 심사 방법이고, 또한 그렇게 대비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에 있어서 인체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는 이제 다행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 생물학적 접촉이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는 24시간 이내 접촉, 그 다음에 24시간 이상 30일 이내, 그리고 30일 이상 접촉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나뉘었을 때 근래 FDA와 유럽 MDR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게 24시간 이상 접촉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화학 분석 시험, Chemical Characterization 또는 Extractable Leachable Study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국내 시험 기관들에서 지금 Chemical Characterization 화학 분석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독성 분석 시험을 또 Toxicology Risk Assessment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시험 비용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1억 이상 또 시험 이게 나오게 되는 이제 비용이어서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시험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시험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의 의료기기가 24시간 이상 접촉하게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FDA와 MDR에서 지금 말씀드린 Chemical Characterization 화학 분석 시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독성 분석, 위험 분석 시험, 평가, Toxicology Risk Assessment를 또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시험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Chemical Characterization이 아니고 이거는 독성학적인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분석 안전성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독성학적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독성학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포 독성이고요, 이게 감작성 시험이고요, 이게 피내 반응 시험이고, 전신 독성이고, 이게 발열성 시험이고, 이게 암환성 시험이고, 유전 독성이고, 독성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베리피케이션 테스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접근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4시간 이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시간 이상 진행되는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게 ISO 10993이라는 게 어떤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 스탠다드를 읽어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러한 임플란테이션 테스팅의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식 시험인데 의료기기를 이식을 시키느냐, 인트라 머스큘러 방법이 있고요. 근육에다가 이식할 수도 있고 인트라 페리토니얼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실 시험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히 24시간 이상을 넘어가는 이렇게 그 난이도가 높은 이제 생물학적 시험이 되면은 식품약품 안전처에서 선호하는 그 평가 방법하고 FDA가 선호하는 평가 방법에 일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특별히 이 롱텀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510K 심사 기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 기간은 총 90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은 90일이고 이것도 의료기기 규제과학 자격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이 2번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180일 행정심사 때 보완이 한 번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심사 때 AI 디피션시라고 해서 보완이 180일이 더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FDA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는 2등급 의료기기 심사는 근본적으로 허가 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를 클리어런스라는 510K 클리어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허가는 approval, 3등급에만 프리마켓 어프루벌, 사전 허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할 때는 FDA가 근본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린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510K는 FDA가 책임을 약간 덜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동등 제품과 비교하는 것만, 동등성만 평가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까지는 우리가 검증을 못했고 다만 동등하다고까지는 평가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클리어 해주겠다는 그런 다소 수동적인 의미가 510K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510K에는 결과적으로 이 테크놀로지컬 캐릭터리스틱스를 분명히 기어가 제품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게 허가의 관건입니다. 허가의 관건은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이나 혁신적인 내용과는 FDA 인허가의 잣대는 심사 잣대는 많이 다른 겁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동등해야만 승인을 내려주는 거고요. 동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능 시험 등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제 스플릿이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예를 들어서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등 비교표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일반적으로는 단일 기여가 제품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FDA에서는 이제 의료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실제 예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보시는 예시가 키모다이얼리시스 투석할 때 사용되는 이제 카테터죠.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이게 이제 승인받으려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 지금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익스텐션이 됩니다. 익스텐션, 환자 보통 몸 바깥에 있죠. 이걸 넣게 되면 우리 회사는 이걸 승인받고 싶은데 우리 자사 제품의 이 익스텐션이 지금 기어가 제품 프레디케이트 A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기어가 제품 B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제품은 팁도 중요하고 익스텐션도 중요하거든요. 팁이 이게 경도가 너무 높으면 환자에 이제 삽입되면서 혈관이라든지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익스텐션도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데 그러면 어느 걸 기어가 제품으로 해야 되지? 라는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 목적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프레디케이트 A와 B도 둘 다 히모다이얼리시스 카테터로 투석에 쓰이는 카테터로 사용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A사는 익스텐션이 우리 거랑 같고 B사는 팁이 우리 거랑 같은 거죠. 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프레디케이트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either predicate를 primary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primary predicate로 잡고 그렇게 심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프레디케이트로 일단 두 개를 프레디케이트로 잡되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프라이머리 프레디케이트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예시가 되겠고요. 지금 이 경우에도 이제 정형외과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형외과에서 지금 이제 제조사가 플레이트 이제 롱본 샤프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샤프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롱본의 샤프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롱본의 그 끝부분, 이제 말단 부위 부분에 대한 제품 플레이트인데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가 이제 여기가 그 장단지가 되는 피머 뼈가 이제 골절됐을 때 중간에 이제 접합시켜주기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이 회사가 이제 기어가 제품을 찾는 거죠. 근데 그 한 플레이트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그 뼈가 이 피머 이 골절이 중간에서 골절된 것도 쓸 수 있고 끝부분에서도 이제 그 접합이 가능한 걸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기어가 제품을 찾아보니까 이제 기어가 제품은 중간 부위 미들본 프랙처 골접합 또는 아니면은 이제 말단 부위에 접합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 그런데 그 두 가지 제품 다 이제 그 골 접합 똑같은 피머라는 그 뼈의 이제 중간 부위하고 말단 부위를 접합한다는 것에 있어서 같은 사용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는
두 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기여가 제품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사용을 이제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시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엔디아그 레이저죠. 지금 이 레이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피부 미용 치료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죠. 클래시스, 제이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 기업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러한 기업들도 성장을 지금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과에 가셨을 때 이런 미용 치료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크게는 레이저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여기 엔디아그 레이저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피코 세컨드 레이저도 나와서 기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고주파 RF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프 집속형 초음파 기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단 510K 내용을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면요. 지금 이 엔디아그 레이저 핸드피스 기기입니다. 이 경우에 제조사가 두 개의 이제 프레디케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사용 목적상에서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기어가 제품은 레이저가 인시전, 엑시전, 어블레이션, 베이포레이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과에 가셨을 때 레이저 미용 치료를 받으셨을 때 하는 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베이포레이제이션 오브 소프트 티슈를 하면서 약간 그 티슈에 탄력을 주는 거가 되죠. 근데 지금 어쨌든 한 기어가 제품은 이렇게 사용 목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나의 또 다른 기어가 제품은 타투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가 사실 타투 제거할 때도 또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기술된 내용은 사실 좀 달라 보이긴 하잖아요. 인시전, 엑시전, 어블레이션, 베이포레이션 오브 소프트 티슈, 그리고 그 지금 여기 타투 제거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이런 차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타투 제거가 결국은 인시전, 엑시전, 어블레이션, 베이포레이션 오브 소프트 티슈를 통해서 타투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사용 목적도 같다라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프레디케이트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의학적인 원리를 이해했을 때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진단하는 이제 모니터링 장비인데요. 코로나 감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 ICU에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셜 모니터링 기기들이 사용되게 되고요. 한국에도 주요 기업들이 페이셜 모니터링 기기들을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셜 모니터링 기기에는 일반적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BP라든지 SBP라든지 이러한 그 환자의 이제 맥박, 펄스, 환자의 체온, 바디 템퍼러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제조사가 여러 개의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를 지금 FDA 승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측정 모니터링이 페이셜 모니터링 장치가 이 알고리즘이 그 예를 들어서 SBP나 혈압이나 뭐 이런 FiO2나 이런 맥박이나 체온이나 이런 이제 각각 다른 파라미터 측정 값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각각 다른 측정 값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스스로 작용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탈 인포메이션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경우에 프레디케이트가 예를 들어 혈압에 대해서 측정 기기가 있고 체온에 대한 체온계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각각 다른 이제 활력 징후 값들에 대해서 기여가 제품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기여가 제품들을 모아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모니터링 측정 장치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이 다른 파라미터의 모니터링에 인터피어, 간섭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별 파라미터별로 승인되어져 있던 프레디케이트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기업에서 다 사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FDA와 미리 확인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프리서미션이라는 절차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 회사에서는 FDA 인허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서미션 절차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FDA 프리서미션은 저희도 20여 건 이상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프리서미션을 이제 할 때는 질문만 제출하면 안 되고요. 프리서미션을 진행하실 때는 FDA 510K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의료기기 기술 문서를 완성을 하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품목허가 질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 장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넣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거의 완성적인 기술 문서를 제공하시고 질문을 아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출을 하신 다음에 이 피드백을 받는 시점이 제출 일자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후인데 그게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들, 해야 될 질문들이 빠져 있어서 프리서미션에 FDA 이제 피드백을 받고도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 사례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등 비교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FDA나 식품약품안전처나 인허가 기관에 이런 사전 심사 파일을 준비하고 제출함에 있어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잘 제출을 해야 될 텐데요. 많은 기업들에서 과도하게 염려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아직 제품의 개발 단계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 이런 영문 문서나 이런 인허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 본 분이 없는데 혹시 좀 불완전한 상태로 이런 질의들을 넣어서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고 있다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나서 혁신성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의료기기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혁신성 기술에 대해서 FDA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비임상적인 시험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혁신적인 적응증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건지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FDA와 프리서미션을 하는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이 사업적으로 인허가 받기에는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예시가 되겠는데요. 요도 카테터가 되겠고요. urinary catheter with thermometer. 그러니까 온도 측정계가 달려있는 요도 카테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사용될 때 이제 FDA가 하는 사고의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미터 템퍼처를 측정하는 이 기능은 그러니까 요도 카테터는 이제 요도에서 플루이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고 이런 것들이 목적인 거죠. 근본적인 목적인데 근데 서머미터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이 템퍼러처를 측정하는 것과 요도 카테터가 수행하는 목적이 둘 다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상호 영향 주지 않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은 요도 카테터는 사용 목적이 요도로부터 몸에 이런 액체액을 이제 빼내는 거를 목적이 요도 카테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온 측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 측정과 요도 카테터를 별도로 따로따로 이제 또 프레디케이트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유사한 이제 사례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프레디케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수의 프레디케이트를 사용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FDA 심사를 준비하면서 실무에서는 복수의 프레디케이트, 그러니까 2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레디케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지양해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FDA에서
그럼 FDA 입장에서는 두 개의 프레디케이트와의 동등성을 둘 다 심사를 해줘야 되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 두 개의 프레디케이트와 동등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일 기여가 제품 프레디케이트를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참조 제품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퍼런스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조사가 토털 니 임플란트, 이게 무릎 슬관절 전치환 수술이 됩니다. 이게 전치환 수술에 사용되는 지금 인공관절인데요. 여기도 지금 상당히 큰 시장이 되겠고요. 무릎 슬관절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코팅이 잘 되어 있어야, 포러스 코팅이 이제 구멍이 있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에 잘 접합이 되겠죠. 접합이 돼야 되잖아요, 수술한 다음에. 근데 우리가 승인받고자 하는 거는 코팅이 X인 거예요. 같은 슬관절염 쪽에 사용 목적으로 승인된 인공관절들은 A, B, C, X 코팅 들어간 게 없어요. 토털 힙 임플란트, 힙이니까 엉덩이 뼈입니다.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 전치환 수술에 쓰이는 인공관절에서는 코팅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FDA 입장에서 볼 때는 슬관절 전치환 수술과 고관절 전치환 수술은 사용 목적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일단 same intended use, 사용 목적이 같은 거를 프레디케이트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A, B, C 코팅이 다르지만 슬관절 전치환 수술 인공관절을 프레디케이트로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인공관절, 사용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코팅이 사용되어진 또 다른 고관절 인공관절을 레퍼런스 디바이스로 잡아서 승인을 받았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예시도 되게 중요한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어가 제품은 반드시 사용 목적이 같은 걸 잡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아직 기어가 제품과 퍼즐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코팅에 대해서 같은 사용 목적은 다르지만 그 제품을 찾았을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어가 제품으로 설정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 참조 제품을 거는 것, 레퍼런스 디바이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많이 쓰이는 사례니까 잘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OTC, 그 혈당 측정 이제 시스템인데요. 혈당 측정이라는 면에서 같은 기어가 제품과 사용 목적이 같고요. 사용 목적이 같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제 특성에 대해서 동등성이 입증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글루코스 미터,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내재되어 있는 이제 에러에 대한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제 FDA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어가 제품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Analytical Performance,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진단 측정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적 성능이죠. 그러니까 진단기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진단기기는 이 분석적 성능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ccuracy, 정확도, 이제 분석적 성능에서는 accuracy, 정확도가 있고, sensitivity, 민감도, specificity, 특이도, 이런 이제 지표들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진단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accuracy나 precision, 이런 것들이 reference value, 참조 표준 값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precision과 accuracy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precision과 accuracy, 그러니까 precision과 accuracy에 대해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가장 유사한 사용 목적이 같은 기기를 프레디케이트를 잡았어요. 이러한 precision과 accuracy, 분석적 성능 지표에 대해서 이 결과값이 우리와 더 일치하는 제품이 사용 목적은 일부 다르지만 더 같은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참조 표준으로 사용해서 레퍼런스 디바이스로 사용을 했다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 됐을 때 진단기기들이 심사를 설계하는 방식조차 이게 복잡하다는 거를 느낌으로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런 혈당 측정기는 그래도 원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기기들인데요.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 진단기기들은 보통 알고리즘 원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AI 딥러닝으로 개발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레퍼런스가 잘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규모 확정 임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강의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